707 본체를 연구용으로 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스파이 장비가 있었다면 모를까 소련에게도 거추장스러운 장난감이었습니다. 다음 해 여름, 날이 풀릴 때까지 장치되고 비행기 좌석은 동네 사람들의 벤치 신세가 됩니다. 10년 넘은 기종이라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대신 말보로 담배와 콜라캔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콜라 반도에 콜라가 처음 선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민항기가 격추된 사건은 카렐리아 조그만 마을을 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련은 707 기체를 돌려주지 않았고 만불가량의 위자료까지 요청했습니다. 묘한 것은 아무런 외교적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리 포킨 유엔 대사가 기장이 카드를 쳤다는 이야기하고 있어도 별다른 항의 한 번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용히 망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나라 자료보다 영문, 일본 자료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기록이 더 많습니다. 잊고 싶었던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국에 돌아온 김창규 기장은 중앙정보부의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종석에서 고스톱을 쳤다는 악소문도 회자됩니다. 당시 우리 정부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려있긴 했죠. 카터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었고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한 코리아 게이트가 터져 청문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권은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자국 민항기가 피격된 상황에서 별다른 항의 한 번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국력이 약해 어쩔 수 없었을까요? 5년 뒤에는 국력이 세져 소련 규탄 집회를 여기저기서 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소련은 핀란드, 아프가니스탄, 최근에는 체첸까지 약한 나라들에게 얻어터지며 많은 교훈을 얻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민항기는 만만해서 미사일을 쏴도 된다는 교훈은 얻었을 겁니다. 당시 정부는 힘보다 긍지가 더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일이 두 번 벌어지면 호구죠. 풀리지 않는 의문에는 노르웨이 미군 기지도 있습니다. 902편이 지나가는 길목은 나토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나토 국가와 바로 붙은 무르만스크, 소련 해군 기지에 민항기가 가는데 나토 방공망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타 국가의 영공으로 들어서면 통신을 해야 합니다. 김창규 기장은 나토 방공망 주파수로 통신을 했습니다. 김창규 기장의 증언은 남아있습니다. 93년 5월, 사건 후 25년 뒤의 중앙일보 인터뷰입니다. 요격을 받기 전에 노르웨이 최북단 나토 전진기지와 두 차례 타전이 됐을 때 전진기지에서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답신한 점 등은 지금도 수수께끼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그는 귀국 후 미 정보 요원을 만났을 때 귀하는 운이 몹시 좋았다면서 당시 소 전투비행대 팀장은 술 마시러 나갔고 당황한 조수만이 단독 출격, 서투르게 요격해 미사일이 빗나갔다는 등 상황을 소상히 아는 것을 보고 어쩌면 위기 상황을 알면서도 사전 조치가 없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소련의 대공방위망을 시험하기 위한 희생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 당국이 일절 발사를 금지시킨 것도 이해되지 않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보면 CIA는 소련 전투비행대 단장이 술 마시러 나간 것까지 꿰뚫고 있고 민항기가 무르만스크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막지 않고 진행해도 좋다고 했을까요? 나토의 초계기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김창규 기장의 말처럼 소련 방공망을 확인해 보려고 대한민국 민항기를 모르모트로 이용한 것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취재 능력을 벗어납니다. 대신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유능한 기자들이 있어 칼기 격추 과정과 소련 측, 미국, 나토 측의 대응 모두 샅샅이 밝혀냈다면 힘은 없지만 자존감 있는 정부가 있어 소련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면 소련 쪽도 5년 후 사할린을 넘어온 747을 보고 한국 민항기에 미사일을 쏘면 골치 아파지니 침착하게 대응했을지 모르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 헷갈리지 않습니까?